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크리에이트 게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몽골 박사이기 때문에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갖고서 또 중국 옷 입었다고 또 난리 치지 마십시오. 무조건 다 중국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김치도 중국 거고 조선족도 중국이고 뭐 죄다 중국 거 됩니다. 신장 위구르도 중국 거 되고. 이거는 전통 몽골 의상입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 오늘도 뭐 늘 그렇겠지만은 그 많은 악플러들과 조선족들,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인들, 그 다음에 저를 싫어하는 많은 좌파와 친중 무리들 많이 그 모니터링 하시고 싫어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예, 싫어요도 저는 얼마든지 받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랜만에 북한으로 해봤습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한다고 또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북한이랑 중국은 한 몸입니다. 특히 그 중국이 더 크고 역할에 있어서는 북한이 그 밑에서 시다바리로 행동대장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중국 위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계 악의 축 북한이라고 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지사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썼던 예전에 당구나라 카자흐스탄 그 북 콘서트를 그 팬 모임을 한다고 그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지하게 됐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면 이 화면과 밑에 문의 전화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공지가 있는데 그거는 요즘도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지만은 11월 10일 날 저희가 그 크게 한번 그 강의를 합니다. 안정권 지제대에서 대표와 함께 그 이번에 합동 그 강연을 하는데 이때에도 저희가 큰 장소를 빌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쪽 우파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감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보이는 포스터에 그 메시지대로 그 카카오 플러스에 가셔가지고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거기다가 입금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역사 이래 최대의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은 미국이 여태까지 미국한테 당했던 경제 제재 중에 아마 가장 센 제재를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예전까지는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요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어요. 저도 이게 보면서 야 북한 이러다 진짜 죽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어디를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는지를 오늘은 그 세세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은 신문 기사가 났는데 잠깐 좀 제가 안 보이게 가까이서 갈게요. 이 기사가 뭐냐면은 그 북한이 ATM기라던가 다른 거를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세탁해 가지고 받는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북한이 지난 2015년까지 매달 약 1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이게 2015년 몇 년 된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했던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랬었던 것이고 요거는 최근에 있었던 것인데 그 북석탄 밀거래 미국에 포착됐다는 이야기는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나왔었죠. 북한이 한국에다가 석탄 세탁을 해가지고 수출을 한 다음에 그 돈을 이렇게 북한으로 그 반입시키는 작업을 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이미 옛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남한과 북한 간에도 이런 교류를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하나 또 걸렸었죠.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연합뉴스에 가서 직접 보세요. 저 밑에 출처 써놨으니까. 이 뉴스의 주요 내용이 뭐냐? 중국 선박 6척이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끈 채 북한을 오가며 석탄을 밀수했었다. 그때 그 석탄 그 밀수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대상 신청한 중국 선박의 제재를 반대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선박들, 북한과 중국을 오가던 선박들을 제재를 가하고자 했는데 그걸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하고 이 러시아가 반대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배 이름이에요. 글로리 호프1, 카이샹, 신성하이, 위위안,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그 다음 삼정 2호 이런 배들이 그때 당시에 제재를 당하지 못했고 버젓이 왔다 갔다 했던 배들이에요. 아마
2, 3일 전에 아마 NLL에서 사라졌던 배들도 이러한 여러 배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 미 재무부 시걸 맨델커 불법 자금 집중 추적한다. 가상화폐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이건 미국의 소리. 그 북한 제재 피해서 중동에서 무기 장사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가 나왔냐. 북한이 제3국 대리인을 앞세워 중동에서 불법 무기 거래를 했었다. 그 다음에 북한, 시리아의 화학무기 확산에 기여했다.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 방지하려면 금융망 제재가 필요하다. 이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자금 조달 역할을 하는 개인과 기업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북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의 기업과 교류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인도 포함되죠. 또 하나의 기사. 북한이 ATM, 현금 탈취 후 가상화폐를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또 미국의 소리에서 나왔었죠. 주요 내용을 보면은 NSA, 북한이 해킹 조직이 히든 코브라라는 그런 해킹 조직이 ATM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수천만 달러를 해킹해서 인출했다. 그 다음에 이체 때 가상화폐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유럽, 남미의 범죄 조직 불법 자금 세탁에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주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기사의 논조를 쭉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북한은 중국의 선박 혹은 중국 회사를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불법 무기 거래, 마약, 코코아, 담배 등등의 이런 것들 나중에 나옵니다. 여긴 안 나왔지만 이런 것들 불법 거래를 하고 있으며 중국 회사 혹은 중국의 그 기반을 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와갖고 그 북한 회사가 아니라 중국 회사로 그 회사의 국적을 세탁합니다. 그 세탁을 해서 그 친북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들 중국이랑 사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친중 우파 사람들, 중국이랑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봐야 돼요. 그들이 거래하는 회사가 진짜 중국 회사인지 아니면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중국 회사로 탈바꿈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설령 그게 한국 회사라 하더라도 북한하고 교류하는 라인이 없는가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여기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아프리카, 남미 여러 지역에서 가상화폐, 무기거래, 비트코인 등을 하고 있다는 게 쭉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비트코인 강의를 할 때도 이런 포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비트코인의 그런 메커니즘과 생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구체화돼서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죠.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코 음모론이 아니고요. 사실 이미 옛날 때부터 보고됐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신을 안 봐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소리에서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2017년 4월 10일에는 북한이 매달 1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나왔고, 2017년 9월 24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감비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해서 북핵 문제 협조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감비아가 북핵 문제 협조를 뭘 할 수 있을지 잘 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감비아랑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할 시간 있으면 미국이랑 만나지. 응? 그리고 국내 시리아 난민 1200명이 불편한 시선 속에 숨죽이고 살아.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왔고, 제재해온 예멘 난민들을 우리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4가지 해갖고 이제 허피턴 포스트 이거 좌파 매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멘 난민들을 싫어하지 말고 인권 차원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라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예멘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로 받은 북한산 석탄, 대규모 북한 석탄 중개 대가로 이렇게 어떻게 누가 거래했나를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이거 미국의 소리 이거 처음에 북한 석탄 세탁 보도했던 기자도 쫓아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쫓아냈는지 안 나는지. 어쨌든 간에 좀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다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2018년 10월 4일 북한 해킹으로 거액을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예전에도 있었지만 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6일에는 북한 제재를 피해 중동서 무기를 장사했다는 이야기가 미국의 소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중동에서 무기 거래를 한 거는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예전부터.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그 발췌했던 내용들과 이 내용들이 다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북한은 불법 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금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북한이 그 밀수, 마약, 그다음 담배, 그다음에 무기 거래 등등을 하는 지역은 주로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이다. 동남아시아도 있습니다. 있지만 주로 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나타나는데, 하필이면 북한이 활동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인 여기도 보면은 감비아, 시리아, 예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하에 난민의 형태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 만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접촉이 있다는 게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외교적 차원에서도. 이건 제가 좀 이따 지도로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 얘기하고 나면 아마 들으시고서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로 좀 이따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 무기나 마약 거래, 핵무기 개발뿐만이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많은 온갖 범죄를 지금 국제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한 북한, 그리고 그 북한을 통치하는 그 수계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적 어떤 정서를 그 현대 아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 문화일보에 보면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70%랍니다. 이건 큰일 날 일인 거죠.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6.25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아니, 6.25보다 오래된 일제 침략은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최근 사건인 6.25는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사죄하라고 하면서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는 사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하여튼 뭔가 이상한데 우린 벌써 다 까먹고 호감도가 70%래요. 그리고 요거는 그 한겨레 신문인데, 한국인은 아베보다 김정은에 2배 더 호감을 느낀다. 난 이것도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용이 보면 뭐냐, 연구원 측은, 여기 연구원이란 거는 뭐냐, 그 현대 아산연구소입니다. 다수의 한국인이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연령대별로는 시각차가 존재했다며, 상대적으로 20대는 북한의 3.95점,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3점의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편 54.4%가 있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그 걱정하시는 게 젊은 애들이 정교조 교육 때문에 자경화가 돼갖고 친북적인 거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애들일수록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이 뭉쳐지지 않은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20대와 30대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끈다면은 이거를 굉장히 다음번 선거에 굉장히 유용한 그 투표 지지자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 우리 우파 쪽 매체가 좀 더 그 콘텐츠를 다양하고 분발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찬성의 51%로 반대 44.2%보다 높은 가운데, 일반적인 조류가 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자는 쪽이 51.9%로 많은 가운데 20대는 반대가 5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하자가 20대 쪽에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젊은 애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정교조 초창기 세대인 40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들이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따로 정리했는데,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하는 이유가 남북한 교류의 재개 가능성이 생겨서가 42.2%랍니다. 야, 우리나라에 정말 개돼지가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미 관계가 나쁜데 남북 간의 교류의 재개가 열릴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증명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서가 25.8%래요. 이것도 완전히 3,000%로 빠지는 소리죠. 미국이 지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외신을 안 보나 봐요. 국내 뉴스만 보고 있나 봐.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오는 왜 매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바깥 세상이 어둡고 바깥 세상이 돌아가는 움직임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또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로 기준을 잡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은 거의 비슷하고
중국은 한때 떨어졌었는데 저게 언제냐면은 사드 배치 기간 그것 때문에 잠깐 떨어졌다가 이게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사드 배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배치가 되고 나자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다시 급상승을 합니다. 이게 왜 진짜 국민 정서가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 롯데백화점 까이고 중국에 갔던 한국 사업자들 죄다 망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증가한다예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뭐 그럭저럭.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 북한입니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을 했어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방문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미국은 북한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으며 북한한테 한치 양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면접에 그 앙케이트에서도 보듯이 대북 교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 북핵 가능성에 뭐 해결의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희망이 보인다. 이런 쪽에 찍는 사람들 보면은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미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그런 것들도 역시 그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라는 것들이 민주노총에게 장악돼서 방송되는 프로파간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북 신뢰도, 대화 상대로서의 북한도 신뢰도가 2013년보다 2018년에 5배 상승했어요. 신뢰 안 한다보다 신뢰한다가 더 많아졌습니다. 북한을 신뢰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2018년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서부터 해서 한 9번인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했는데 그거 다 까먹었어요? 그러한 실험 와중에도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다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제정신인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아예 그냥 세뇌가 당해갖고 그냥 그쪽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듣는 겁니까? 북한이 핵실험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국민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또 남북 및 북미 관계 전망 좋아질 것이다. 북미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 사람들 외신 안 보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외신 안 보구나. 북미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제가 그 다른 사람들 미국 정치인들 제가 트위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신을 보지 않고 그냥 국내 뉴스들을 신문만 읽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JTBC가 맨날 영어 번역 엉터리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외 각종 매체들이 일부러 그 트럼프를 비난하는 매체들만 골라서. 근데 문제는 걔들은 언론사에 불과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 집행하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그 보고서가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왜 그런 건 참조를 안 할까? 그런 내용들이 CNN이랑 반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판을 하죠. 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이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거는 아직 20대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이 온갖 바깥에서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한번 왔다 갔다고 해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70% 올라간다던가 이러한 환상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가짜에 대해서 그 우리가 취해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한번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호감도 70%의 김정은이가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가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아프리카만 보여드립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온갖 그 대외 사업은 동남아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남미도 있고 심지어 미국 북미 대륙까지도 있어요. 온갖 지역에 다 있지만은 오늘은 아프리카 하나만을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북한이 그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게 된 거는 91년도 이후입니다.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그 원조를 받는 게 중단이 되자 북한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94년에 김일성이 죽으면서 고난의 행군을 해갖고 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북한은 꾸준히 대외 활동을 통해서 외화벌이 운동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무기 수출 산업이에요.
그랬는데 요거는 햇볕 정책을 위한 변론 해가지고 이게 전 한겨레 출신의 사람이 쓴 거예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이원섭 한겨레 논설위원 실장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미 관계의 질적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굳히기 전에 그를 설득할 목적으로 꼭 문재인 같죠? 트럼프를 설득할 목적으로 그렇죠? 서둘러 워싱턴으로 달려갔으나 부시를 설득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랑 똑같네. 응?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으니 개쪽당하는 것도 똑같겠죠. 왜? 미국은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무시하고 햇볕 정책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그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한국 내 정치 상황도 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부시 정부는 일관되게 대북 포용 정책을 펴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는 반대하는 김대중 정부와 골치 아프게 정책을 조율하느니 다음 정권과 공조하는 게 더 비중을 두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되게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대북 포용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김대중이가 추진하고 있던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문재인 정권 때 사드 배치 반대로 이어졌죠. 그래서 김대중처럼 미국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자를 설득시키기보다는 다음번 정권과 좋게 일을 해보고자 하는 일을 했었다는 내용이 지금의 현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관계와 똑같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미국의 고위 관리는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부시 행정부의 다른 나라의 양당 인사를 만나지 않던 관례를 깬 것이니 여간 환대한 게 아니다. 해서 이게 뭐냐면 아까 앞쪽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음번 대통령에 대한 대권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상황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만난 상황과 똑같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은 문재인 정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관계 나빠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 신뢰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 강해질 것이고 비핵화하기 전까지 이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문재인 정권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 차기 대통령 후보자와 이야기를 하는 게 수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맨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몇 번 갔다 오세요. 미국과 어떻게 정책을 조율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미국의 정치인과 이야기하면서 반중 친미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절대 대통령의 후보가 돼도 대통령이 될 확률은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경제정책을 아무리 발표한들 미국이 물건 안 사주면 끝나거든요. 금융지지 안 풀면 우리 경제는 나빠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중 친미에 대한 명확한 신념과 정책, 구체적인 정책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을 가야지 그냥 단순히 미국 가가지고 그냥 소문내고 요즘 그런 거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이 하잖아요. 그 교미 몇 번 만나서 악수하고 뭐 강연하고 하면은 뭔가 큰 걸 한 줄 아는데 천만에 만만합니다. 가서 재미교포 만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미국 갈 때는 재미교포 안 만나도 됩니다. 나 미국 갑니다. 떠들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가서 필요한 미국의 정치인들만 만나고 조용히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요란합니까? 요란할수록 먹을 거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느냐.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02년 12월 11일 국제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예멘으로 가던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을 공해상에서 나포해 파문을 일으켰다. 예멘 나오죠. 예멘. 예멘에 북한이 무기 수출을 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예멘 난민이 들어온다. 뭔가 김대중 정권 그 시기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똑같아요. 김대중 정권 때 실패했던 대북 그 원조 공작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부활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당시 여중생 압사 사건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한국의 반미 기류를 진정시키고 선거전에서 피해를 입었던 이회창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는 있었음직하다. 미국이 마사지를 했을 가능성은 있었음직하다. 뭐 이런 얘기 어감인 것 같아요. 뭐 저 같아도 그렇겠죠. 아니 반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데 당연히 원하지 않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폭발한 반미 기류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맞죠? 사실 문재인 정권 세월호 그것도 학생이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미 장갑차 압사 사건도 이것도 학생이네. 학생이 죽은 거를 가지고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쫓아내고 보궐 대통령 됐죠. 임기 끝난 애도 지금까지 있고. 요런 정황이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 그 전후 시기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는 이 시기가 뭔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공작을 해도 좀 다양한 레퍼토리를 해야지. 이거 뭐 이거 같은 메뉴 나와서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재미없게. 자, 그래서 이런 기류가 굉장히 비슷했고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좋아하지 않는다. 명확합니다. 제가 좀 이따 다른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냐? 아까 보면은 북한이 예멘에 무기 수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나 한번 보자는 겁니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그 친밀한 외교를 하고 있다예요. 이런 그 대북 제재의 그런 그 위험 속에서도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북 간의 그 끈끈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기사니까 뭐 새로울 거 없어요. 한국에서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를 제가 번역한 내용인데요. 유엔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들은 앙골라,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에리트리아로 군사 장비를 모잠비크로 무기를 보내려고 시도했었다. 또한 북한은 탄자니아에서 군사 장비를 수리하고 나미비아에 군 관련 시설을 건설했다. 라는 거예요. 2013년 파나마 운하에서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선박 중에 미국이 2대와 지드공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선적한 배를 그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냈는데 그때 그 숨겨진 무기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설탕 20만 포대 밑에 바닥에 깔아가지고 수입을 하려다 들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블룸버그 뉴스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은 아프리카에다가 무기 거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 북한의 20억짜리 방탄자 수출을 했던 중국 기업을 제지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그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중국 기업과 교류를 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중국에서 거래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남한의 빨대를 꼽아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비공개 강의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마시는 커피, 무심코 피는 담배, 뭐 무심코 쓰는 물건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게 있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러한 수출하는 중국 회사들 중에 북한 회사들이 있어서 그 북한이 중국에다 수출 회사를 만들고 한국 사람들 좌파 기업인들이 서로 교류를 해갖고 그 중국 제품을 수입하면서 대금 결제한 돈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의 핵 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뭐가 나오냐. 미국 정부가 북한에 20억 원대 방탄자를 수출한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홍콩에 본부를 둔 무역업체 2곳과 중국인 1명을 북한과 이중 용도 품목을 거래한 혐의로 수출 금지 명단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제가 얘기한 내용과 똑같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북한, 중국. 근데 이게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도 있습니다. 그랬고 중국인과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친중 정치인하고는 절대 교류 안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북한 관련 기업과 개인은 중국인 마이농과 그의 회사 CZ 인터내셔널 홍콩에 본부를 둔 GM 국제사다 해가지고 쭉 회사가 나옵니다. 나머지 기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사로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UN 대북 제재에 석유, 무기, 금융 모두 뚫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석유, 무기, 금융. 석유를 뭐로 전환해서 결제하려고 그랬죠? 비트코인. 무기 뭐로 결제하죠? 비트코인. 금융 뭐 하고 있죠? 비트코인. 공통점이 나오죠? 북한은 비트코인을 거래합니다. 비트코인을 해킹하기도 하고. 이 작업을 지금 하는데 비트코인 거래 시장이 북한에는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 시장이 활발했던 한국 시장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 임종석이가 내보낸 것 같던 시기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뉴스가 났었죠. 북한의 스파이들이 한국에 취업해가지고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빼냈다는 이야기 신문에서 여러 번 났었죠. 그리고 북한, 시리아 등의 탱크, 탄도미사일 등 무기 판매, 유리 제품과 석탄도 거래되었다. 아까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보면은 유엔의 대북 제재 보고서에 북한이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무기 밀수업자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이거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이죠. 후티는 반미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아파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와 한편이며 러시아, 중국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과도 교류한다. 여기서도 나오죠. 시리아 무기 밀수업자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북한산 탱크와 로켓 추진 수류탄, 탄도 미사일 등을 팔았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북한은 한 몸입니다. 수단에는 북한의 대전차 체계에 대한 거래를 주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죠? 확정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를 음모론자로 몰지 말라니까. 외신만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좌파 애들이 영어를 모르나 외신을 안 보다 보니까 이걸 음모론으로 몰았던 거예요. 응? 어쩌면 좋아요. 응? 자, 특히 중국의 기업들이 수억 달러어치의 북한산 철과 강철, 섬유, 식품류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해 왔습니다. 이 중 섬유는 2017년 10월부터 12월 사이 1억 달러어치가 중국에 수출됐는데 이는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것보다 9,500만 달러가 많은 액수라고 전문가 채널은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이거 봐요. 또 중국하고 북한이 또 한 놈이야.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200개의 북중 학잡 기업이 적발되었다. 200개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있었겠지. 북한과 중국이 합작. 내가 얘기했죠. 그것도 북한이 중국에 와서 국적 세탁해서 운영한다고. 그게 이 얘기예요. 음모론 아니죠? 그 다음에 불법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등의 정황들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산 석탄이 중국으로 옮겨진 사례도 보고서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 물론 일부는 한국에도 들어온 거예요. 앞서 일부 언론들은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 공개를 막고 있다는 보고도 했습니다. 러시아도 개입돼 있거든요. 어떻게? 비트코인 거래로. 이후 이 보고서는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정된 채 제출돼 현재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의 개입이 된 부분은 빠졌나 보네. 요때 당시에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들어왔습니다. 왜? 프란체스코 교황이 동방정교 주교랑 만났고 러시아랑 연대했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 얘기 제가 예전에 강의한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북한을 갈 가능성이 좀 99.9%가 됐죠? 관련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러시아가 움직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했어요. 그랬고 북한 해킹 그룹 ATP38이 세계은행 상대로 12억 달러 해킹을 시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파이어아이는 새로 확인된 해킹 조직 APT38은 북한의 다른 해킹 조직과는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다며 고립된 북한의 정권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ATP38은 라자루스로 알려진 북한 해킹 조직의 하위 그룹이라며 해킹 수행에 있어 독특한 기술과 도구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파이어아이 보고서에 따르면 ATP38은 2014년 이후 최소
11개 국가에서 16개 이상의 조직을 해킹했다. 2015년 베트남의 TB은행, 2016년 방글라데시의 방글라데시뱅크, 2017년 대만의 극동 인터내셔널 은행, 2018년 멕시코의 방코맥스 및 칠레의 방코데 칠레 등의 공격을 주도했다. 이렇게 해서 해킹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래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70%의 호감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좀 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좌파들의 그런 프로파간다 이런 거에 속지 말고 북한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기사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볼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코미드입니다. 코미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한번 스마트폰으로 코미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코미드. 저 K가 뭐의 약자일 것 같습니까? 코리아입니다. 코미드 쳐봤어요? 한번 제가 댓글 한번 볼게요. 맞히는 분 계신가 한번 봐야지. 코미드 쳐보세요. 코미드 뭐라 나옵니까? 코미디가 아니라 코미드. KOMID. 없어요? 답이 안 나오네. 어디 보자. 코미드 못 찾으시는구나. KOMID. 찾았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이럴 줄 알았어. 예전에 옛날 때 저 깔려고 애들이 제 직장 경력할 때 엉뚱한데 HJ테크 찾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럴까봐 내가 얘기한 거예요. 몰라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코미드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 코미드는 다른 코미드입니다. 자, 요겁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이구 여기 있다. 코미드가 뭐냐면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의 약자입니다. Korea Mining and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이거의 약자예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아닙니다. 조선광업개발 주식회사의 약자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북한이 이걸 왜 꺼가지고 이렇게 나미비아나 이런 데서 그 군수 산업을 포함한 각종 그 벤처 사업을 한다요. 자, 내용은 뭐냐? 북한은 아프리카 각지에 북한의 건축가, 엔지니어, 건설 노동자들을 파견하여 현대식 건축물뿐만 아니라 각종 혁명 동상들도 제작하고 있다. 또한 만수대라는 북한의 건설 회사는 6년 전 각종 동상 건축으로 약 1억 6천만 달러를 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년 전 나미비아에서 사업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군수 공장을 건설, 운영 중에 있다. 북한은 아프리카에서 위조 달러, 마약 밀매 사업에도 관여해왔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의 국경을 초월한 조직범죄, 특히 마약과 담배, 밀매, 무기 밀수 및 위조 화폐 생산에 대한 북한의 개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대 초반이 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와 기근을 겪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1990년대 초반이 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와 기근을 겪고 있다예요. 북한 애들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뭐 마약, 담배 밀매, 무기 밀수, 위조 화폐 생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기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 답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댓글 한번 쳐보시겠어요? 왜 북한에 기근이 생기는지? 어디 답을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네. 어디 보자. 6,000명이 보고 있군요. 자연의 섭리?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대답을 해요. 유엔 제재? 아니에요. 돈이 핵으로 가서? 아니에요. 아, 이 정도 제 강의를 보셨으면 이제 마사지의 개념이 엘레자르 김 산림 자원 등 없앴겠죠. 아, 비슷하지만 100점 아니에요. 좀 그건 아니야. 핵실험, 저유소. 이현숙 님이 맞췄네요. 마약 재배. 가능성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핵개발, 마사지. 에이, 아직도 제 강의에 적응이 안 되셨군요. 아니,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척하면 척이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좀 이따 제가 아프리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건데,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제가 옛날 때부터 강의했잖아요. 커피, 마약 이런 거 재배한다.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상상을 한 얘기가 아니라 유엔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네?
자, 왜 그러느냐?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습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인권 좋아하는 그 좌파 인권 단체들 아프리카 돕자고 난리를 쳐야죠. 실질적으로 NGO 단체들 맨날 아프리카에 뭐 도와주자고 맨날 광고하면서 뭐 이렇게 돈 달라는 구걸 많이 하죠. 뻥이죠. 왜? 아프리카가 굶어 죽고 있는 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이유는 아프리카가 경제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무슨 과거처럼 뭐 미제국주의가 뭐 식민지 통치해서도 아닙니다. 이미 거기는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죠. 근본적인 건 뭐가 있냐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거래, 그 다음에 정치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는 건데, 첫째,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북한 공작원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을 좌파 정권으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뒤에서 공작 활동하거든요. 군사훈련 시키고 무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서 그 프롤레타리 혁명을 일으켜서 좌파 정권 수립하는데 북한이 뒤에서 암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맨날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좌파 정권이 수립되면은 그 아프리카 정권이 고맙잖아요.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땅을 줬습니다. 돈은 없으니까 땅을 줘갖고 그 지역의 광산 개발권,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 같은 채굴권,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땅을 북한이 빌려서 거기서 마약과 커피, 담배 등등을 재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밀을 심었다면은 그 밀을 재배해서 밥을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좌파 공산당 정권과 연대한 외국인 세력, 즉 북한, 중국, 소련, 이젠 러시아죠. 이런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좌파 정권 국가 안에서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약, 커피 재배할 공간은 있어도 밀을 재배할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아에 허덕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어 놓고 그 모든 문제를 어디다 붙이냐? 미제국주의가 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 메커니즘을 읽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조금 댓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분이 생겼군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또 몽골 말로 센베노 바이를라 이런 얘기 하네요. 네, 센베노.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프리카가 못 먹고 못 사니는 공산 정권 때문이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노란색만 읽을게요. 나미비아 부총리 네툼보 나다와, 발음은 책이 멋집니다. 는 북한 국영기업 만수대의 자회사인 조선강업개발무역공사 코미드, 아까 제가 물어봤던 코미드입니다. 코미드를 통해 소형 무기 및 탄약 공장을 건설했다고 증언했다. 나오잖아요. 플러스 뭐예요? 군수산업까지 합니다. 무기까지 생산해요. 야, 북한이 한국보다 자원 내기는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완전 자원 내기 똥땅 치는데 북한이 스케일이 더 좋네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입니다. 왜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네. 그거 왜 그래요, 자꾸? 아, 이거 방송다고 자꾸 내네. 건드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나중에 지도가 나올 거지만은,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북한의 대아프리카 사업 요약하면은, 각종 공산혁명의 그 영웅들, 그러니까 즉 대통령들이죠, 이런 애들. 좌파 대통령 되면 동상제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상 세우는 거 이거 빨갱이들의 전유물이에요. 북한 애들이 동상을 정말 잘 만듭니다. 왜? 김일성 동상 만들다가 조금이라도 그 버블이라던가 이런 거 생겨가지고 이 모양이 잘 안 나오면 아작나거든요. 아주 정교하게 동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각종 그 공산혁명 영웅들, 그 다음에 대통령 이런 동상 등은 다 북한 애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다시피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 수렵 및 매매, 주로 뭐 하느냐? 코끼리 상아, 코뿔소, 그 다음 여기 뭐 사자 이런 맹수들, 가죽이라던가 이런 거 얘네들이 많이 해요. 주로 모잠비크 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 마약, 담배 이런 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
아프리카 애들한테 물건 사고 위조 앞에 돌려요. 이런,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이랑 비즈니스 하면서 또 아프리카 애들 뒤통수도 칩니다. 이런 짓도 해요. 그 다음 재래식 무기 거래. 당연히 해요. 아까 보니까 나미비아에다가 탄약 공장, 그 다음에 총기 같은 각종 군수 제품 공장들 만들었다 했죠? 그렇게 해서 해요. 그 다음 일반 군사기지 건설, 국방부, 지하 벙커기지. 북한들이 땅굴 파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속으로 파고드는 지하기지의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래. 시리아, 이란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지도로 정리했는데 이런 식으로 에리트리아에서는 무기 밀매를, 그 다음에 우간다에서는 군사훈련. 여기 군사훈련 뭐예요? 이 좌파 친북 아프리카 정권이 혹시 우파 사람들에게 뒤집힐까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군사훈련시켜서 그런 애들 때려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자니아에서는 코뿔소 밀련 및 무기 밀매, 그 다음 모잠비크 무기 밀매, 마다가스카르 스타디움 같은 스포츠 경기장 보너스로 지어주고 동산 건립하고 각종 건설 사업 이권에 개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미비아 동상, 건축사업, 군수사업, 무기밀매, 군사기지 건설 등등 개입되어 있고 앙골라에서 군사훈련, 그 다음에 콩고 거기서도 그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노란색 점을 쳐놓은 거는 바로 추가된 것들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점으로 했는데 감비아,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만났던 나라 감비아가 바로 옛날 때는 노예 무역할 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노예들이 팔려 나갔어요. 미국 쪽으로.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 감비아가 마약 수출을 하는 항구나 이런 전초기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여기 말고도 딴 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감비아가 각종 밀매 그런 거를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기니는 최근 일주일 전인가 NLL 통과해서 넘어간 선박 있죠? 그 선박이 기니아에서 출항했습니다. 기니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연계돼 가지고 각종 밀매와 불법 사업 하는데 개입되어 있는 나라예요. 다 친북적입니다. 그리고 예멘,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등등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이 있지 않은 모든 지역에서 온갖 일을 다 하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콩고의 군사훈련 나와 있죠. 이 콩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자개표기 사건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아프리카에 군사훈련 교관 아니면 특수부대 테러리스트들을 아프리카에 보내가지고 아프리카에 우파 정권이 있다면 그 우파 정권을 좌파 정권으로 혁명으로 전복시키는데 군사고문관, 특수부대, 무기, 탄약을 제공을 하고 나중에 이게 뒤집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로서 대규모 광물 개발 사업,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농업 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금이라던가 각종 철광석들을 캐서 북한에 조달하는 작업도 하고 그리고 마약, 커피, 담배 그러한 밀 수출을 통해 가지고 온갖 이권 사업에도 개입합니다. 그로 인해서 좌파 정권이 생긴 지역은 가난해지고 굶주림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농사질 땅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는 어디다 뒤집어 씌우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 정권에 뭐 어쩌저쩌 얘기하는 것처럼 우파 정권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탓을 넘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걔네들이 이 문제의 근원인데. 자, 그래서 아까 앞쪽에 기니 보여드렸죠? 아이고, 여기 기니 노란색으로 쳐도 요 기니. 요 기니에서 아까 우리나라 NLL 통관 선박이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여기. 이게 신인균의 국방TV 여기인데 여기 가셔서 한번 직접 보십시오.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했던 안정권 대표의 썰방 있죠? 거기에도 나와요. 이거는 공작선이 맞아요. 엔진 바꿔가지고 아주 초스피드로 움직이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이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실 마약, 담배, 커피, 그 다음에 뭐 인신매매도 있어요. 사실 매춘 사업도 얘네들 합니다. 별의별 짓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했던 무기 거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진짜 미국이 참지 못해서 이번에 북한을 조지기로 결심한 거는 바로 미사일 개발 때문입니다. 마약 거래나 이런 것들도 미국이 전쟁을 하긴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진 않았어요.
했지만 이번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바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때문이다. 북한이 온갖 불법적인 사업을 전 세계에서 다 하고 다니면서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아주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거리 미사일, ICBM 개발과 핵무기 기술을 개발하려 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을 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남북 교류를 하겠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좌파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파 매체들이 지금 가짜 뉴스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나쁘다고 거짓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냥 안 나쁘게 얘기한다고 자꾸 그 얘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가짜 뉴스라고 자꾸 조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 거니까 제가 이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2002년 2월 12월 2일 기사에 뭐가 나오냐? 북한 예멘의 미사일 수출. 이건 이미 아까도 나왔던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예멘 후티 반군에 북한 미사일 기술을 줬고 그 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다. 그렇죠? 2018년 2월 17일 언제 기사가 뭔지 참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한국 원전 개발 취소한 거 있죠? 어느 기사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전 그 계약을 취소한 건지 원전 계약이 취소되고 이게 난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개발 취소는 아마 이것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 사우디 정보부도 나름 역할은 합니다. 얘네들이. 한국의 좌파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북한에 자금 지원을 해주니 당연히 북한이 그 자금을 갖고 미사일 개발을 할 수밖에. 근데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다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분노가 한국으로 치밀겠죠. 난 이거 역학관계 있다고 봐요. 이것도 언젠가는 유엔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나올 겁니다.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또 이 보고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예멘 반군 북한제 무기 사용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다. 예멘 계속 나오죠. 또 시리아 보자고요. 시리아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990년대 초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사거리 500km인 스커드 미사일을 수입했다. 벌써 90년대 초반서부터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팔았어요. 시리아에. 그리고 이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이란에서 사거리 700km인 스커드 D 미사일을 수입했다. 그렇죠? 이란에도 팔아먹었네. 제가 얘기했었죠? 이란산 스커드 D인 샤하브 2호 320발. 북한이 320발이나 수출했네. 화성 5호를 600발 이상 라이센스 생산했다. 대단하네, 대단해. 북한의 단거리 고체 연료 미사일인 KN-02 136발, 러시아의 최신식 단거리 핵미사일인 SS-26 86발을 수입했다. 수량은 미확인이지만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노동 1호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가 왜 침묵적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작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조져버리겠다고 하면서 대북 경제 제재를 강하게 할 때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북한에 갔었습니다. 그렇죠? 왜 시리아 대통령이 북한 갔겠어요? 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댓글 좀 읽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리아하고 예멘 난민은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북한은 시리아와 예멘에 지금도 아주 긴밀하게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와 예멘의 난민, 특히 젊은 남자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얘네들은 공작원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나라에 전쟁이 났다면 그 나라의 노약자와 여자 아이들이 피난을 와야지 왜 그 내란 속에서 조국을 지켜야 될 젊은 남자들이 도망쳐 옵니까? 비겁하게. 자기 누나나 여동생이나 엄마는 누가 지키라고 남자들이 그래도 혈기왕성 놈들이 왜 도망칩니까? 응? 뭐야? 신인균 국방자문위원이 저희 동네 사신다고요?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걸 댓글을 달고 그래요. 유치하게. 에? 에. 뭐야? 또 재밌는 것들 많이 있네.
뭐 어쨌든 쭉 나오네. 저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멘하고 시리아 난민 반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인도주의자이기 때문에 좋다해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젊은 남자 안 돼. 노약자와 여자애들 데리고 와. 이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나라 기사에도 나왔던 것이고, 이란의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트럼프가 북한과 협력해서 한 것이라고 트윗을 날린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도 북한이 이란과 무기 거래하는 걸 다 포착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이란 제재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 제재하는 것은 북한 제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것은 바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뉴스에도 나왔죠. 북한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태어공사 옛날 때 썼던 책에도 나오죠. 뭐가 나와요? 지난 1999년 스웨덴의 한 카페에서 당시 스웨덴 주재의 북한 대사인 손무신 대사가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현금 10억 달러, 현재 가치 약 1조를 주면 이란을 포함한 이스라엘 적국의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는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나오잖아요. 여러 루트로 나옵니다. 모사드, CIA, MI6, UN 등등 여러 정보기관에서 우리나라 국정원만 빼놓고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나오고 있어. 심지어 일본 공안청까지. 왜 한국만 모를까? 이렇게 이건 제가 기사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 공작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추정만 할 뿐입니다. 물론 일부 인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북한에 비공식 북폭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도 딴지거 놓는 놈들이 많아요. 있었다니까. 그건 나중에 서서히 알게 될 거예요. 잘 모르면은 이쪽 세계를 잘 모르면서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 쭉 이란 나오죠? 같은 거 생략할게요. 쭉쭉 생략해서 가겠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도 보면 미국, 시리아 내 북한군 비밀 지하기지 포착해서 추적 중이라는 기사 나왔죠? 나미비아에서만 그 국방부라든가 비밀 지하기지, 그 지하기지를 건설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프리카나 중동 여러 반미 국가에도 북한은 그 지하기지 건설에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그때도 진원지 0m의 진도 2.5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가끔씩 북한에서 일어나잖아요. 가끔씩. 그 핵 실험장 근처에서. 그 다음에 국무부 얘기했죠. 남북 경협 제재 예외. 제재 예외 보도 관련 남북관계 비핵화 같이 가야. 말이 되게 애매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국무부가 남북의 경제 협력을 제재하는 거는 예외로 해서 미국, 북한과 한국이 경제 교류하는 게 괜찮다고 얘기했다는 거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 이렇게 할게요. 자,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제재의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이 남북 간 경제 협력 교류는 북한의 비핵화 작업과 별도로 한다라고 했던 그러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남북 경제 협력 교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 거예요. 한국 언론들 미국이 얘기한 입장과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해서 바로 이의 제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판문점 선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에 보면 개성공단 개발,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 쭉 나오지만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다? 비핵화. 그거 여러분 위키피디아 찾아도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그게 된다예요. 따라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남북 교류 협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뉴스에서 거짓말 뉴스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앞서 한국 MBC 방송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이 남북 간 경제 협력을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가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가짜 뉴스. 그렇죠? 이 방송은 또 우선 적용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가짜 뉴스를 전송했지요. 그렇죠? 미국 국무부에서 그런 일 없다고 딱 잘라내기잖아요. 이해찬 총리는 대표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 애들, 산호맹 애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딱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국무부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무진장 많이 나오는데 이거 왜 안 때려잡고 엉뚱한 쪽을 때려잡으려 합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불법 활동하고 심지어 무기 대륙간 탄도탄까지 개발하니까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나 UN 그다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특히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보고서와 자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주 친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주 친한 관계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문 정권의 친무슬림 정책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임종석이 레바논 대통령 예방해서 이렇게 방중 관련 준비 등등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 2017년 3월경에 이거 제가 엄청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서 비공개 접견 이런 것도 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이거 아랍에미레이트 얘기했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만났던 사람들. 이거 비트코인 얘기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예전에 했던 거. 그때 만났던 모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금융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세자죠. 금융사업을 하는데 얘네들 클린턴 재단이랑 더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돈이 된다 하면 다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세탁 서비스. 합법이건 불법이건 이익 창출을 위해서라면. 그러다 보니까 반미 국가들의 자금도 만지죠. 왜?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주로 석유 재벌들이 돈 세탁을 많이 하는 장소예요. 요거는 제가 조금 알아요. 왜냐? 제 친구들이 이쪽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써놨네 제가. 2011년에는 이 알 나한이라는 사람이 게이트 파운데이션, 이게 아마 빌 게이츠일 거예요. 에 50빌리언, 5천만 달러를 기부했네? 아름다운 일 많이 했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아이들에게 백신을 제공했대요. 무슨 백신이었을까? 맞으면 죽는 백신 아니었을까? 하여튼 이 재미있는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이런 애들을 만났어, 이런 애들을. 야, 이거는 국제적인 범죄 아니에요? 이런 애들 만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누굴 만나냐? 미셸 아온. 이 미셸 아온이 바로 누구냐? 친 헤즈볼라 대통령입니다. 친 헤즈볼라. 헤즈볼라 제가 뭐라 그랬죠? 시아파 무장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했잖아요. 헤즈볼라의 발원지가 어디냐? 레바논. 바로 이 나라입니다. 헤즈볼라는 북한하고 교류를 하는 테러 단체예요. 무기, 마약, 담배, 인신매매 등등 온갖 거를 다 해요. 북한하고. 근데 그러한 친 헤즈볼라 대통령을 왜 임종석이가 만나러 갔을까? 내가 수상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쪽에서 햇빛 정책에 대한 변론이라는 책의 내용과 여러 가지를 쭉 해서 이게 압축적으로 해서 보면은 김대중 민주당 정권이 하는 모든 했던 정책은 박근혜 정권 말기서부터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 요 시기와 묘하게 겹칩니다. 뭔가 닮았어요. 뭔가. 그래서 둘 다 친북적이고 대미 관계는 적대적입니다. 제가 단언해요. 적대적이에요. 자꾸 좌파 사람들이 문재인 미국과 관계 좋다는데 아닙니다. 제가 아닌 증거 좀 이따 제시할 거예요. 대중 관계는 친중적입니다. 그 다음 미사일 배치 반대 똑같았고 이 사람들이 대중적 지지를 얻었던 게 바로 촛불 집회예요. 하나는 여중생 암살 사건, 하나는 세월호. 그 다음에 당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공통분모로 예멘이 나옵니다. 예멘의 무기 밀거래, 예멘의 난민. 이 난민도 불법이고 무기거래도 불법이잖아요. 이런 예멘, 즉 북한과 교류하는 계열의 사람들, 그 국가들이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를 언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가 처음 사용된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처음 전자개표기를 도입해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도 굉장히 의심하고 있어요. 정말 가능했을까? 정상적인 투표를 했다면. 왜냐하면 그때 정몽원 그 사람이랑도 짜게 지고 했고 노무현은 이름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실질적으로 당선되는 건 불가능해 보였는데 갑자기 역전선했거든요. 그래서 난 그것도 굉장히 의심해요. 그때 당시 그 사건. 근데 그게 전자개표기로 된 선거였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였어요. 지금 전자개표기 문제 많다 얘기하죠? 자, 제가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를 말할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이는 지금 현재 도입되어 있는 이 전자개표기 해외 수출하는 거 아시죠? 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 최근 뉴스예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써서 부정선거를 했다. 나중에 참 읽어보세요. 콩고에서도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존나 이상하대요. 응? 자, 보시면은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기사에서 콩고 정부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감시단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만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이미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건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고 이라크에서도 나왔고 필리핀에서도 나왔고 뭐 여러 나라에서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콩고 정권이 전자개표기를 한국 거를 쓰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댓글 봐야지. 왜 그럴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좀 여러분 제 강의를 보면 이걸 빨리 맞춰야 됩니다. 왜 콩고 정부가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려고 할까? 응? 조작하려고는 당연히 조작을 하는데 왜 조작을 하려고 하느냐예요. 왜 조작? 장기 집권, 당연히 장기 집권 하죠. 자, 요거는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음모론을 붙여서 한번 가설을 세워볼게요. 콩고는 친북 국가입니다. 지금 콩고 정권 자체가 친북 국가예요. 그래서 북한과 온갖 마약, 아까 했던 담배, 커피, 뭐 광물산업, 무기밀매 등등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계속 북한과 이런 불법과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계속 벌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즉 콩고의 좌파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돼요. 근데 콩고의 지금 이 온갖 부정부패와 기아로 허덕이는 국민들이 지금의 정권을 제거하고 새로운 우파 정권을 창출하려 한다면 지금의 좌파 정권은 적극적으로 막아야겠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한국산 전자개표기. 그렇죠? 뭔가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또 어디서 이 기계를 썼느냐? 2017년 아르헨티나 선거용 기계를 만든 한국 기업 미루 시스템이 만든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나오네? 아르헨티나 하면 떠오르는 건 뭐 없습니까? 지금? 어디 댓글 한번 떠봐야지. 아르헨티나 하면 떠오르는 거. 어? 빨리빨리 얘기해보세요. 아르헨티나 하면 떠오르는 건 뭐 없어요, 여러분? 제 강의 봤으면은 빨리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이런 거. 어? 아르헨티나. 마사지 그만 얘기하시고. 어? 아르헨티나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 이럴 수가 진짜. 여러분 아직도 이 국제관계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왜 합니까? 하지 마시고 답을 얘기해야지. 응? 답이 안 나오네? 아, 안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을 얘기해야겠네. 아르헨티나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연상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바티칸. 프란체스코 교황. 아, 이걸 못 맞추다니. 바티칸 프란체스코 교황의 고향이 아르헨티나입니다. 또 공교롭게 아르헨티나에도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전자개표기를 팔아먹었네요. 이거 다 공통점이 뭐예요? 반미 친북 국가들이에요. 야, 이런 공통점이 나온다? 오케이, 흥미롭다. 쭉 이게 보고. 자, 또 9월 11일 날 더 최근이요. 그 후에 미국에서는 한국산 투표기 쓰지 말라 경고했다는 겁니다. 아, 미국도 이제 눈치챘네.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얼마나 문제 있는지 미국도 이미 알고 경고 내린 거예요. 하지 말어 한 거예요. 왜? 콩고에서 북한 애들이 돈을 벌어서 그거를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니까. 이 이야기까지는 여기 안 나오죠. 하지만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미국은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개 경고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사 미국 대사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콩고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되고 투명하고 사용하기 편한 종이 투표를 위해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쵸?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이야기는 2004년 4월 11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그쵸?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기에 다음번 대통령 차기 선거 때 우리나라가 드디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때 노무현이 당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자개표기를 우리가 필리핀에 팔았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왜?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무데나 막 툭툭 들어가. 해킹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에서 쓰지 말라라고 딱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전자개표기가 필리핀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그 전자개표기는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옛날 때 뭐 이명박 대통령 선거,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전자개표기 뭐 조작했다고 난리 쳤는데 이 전자개표기의 조작의 기원이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 70%가 민주노총 출신이라는 거. 응?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또 2018년 7월 7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가 난대요. 아니 무슨 놈의 오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어? 무슨 전자개표기가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져. 이런 개표기의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예시해드렸던 나라들, 콩고, 아르헨티나, 이라크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전부 반미 친중 국가예요. 물론 친북까지 포함해서. 근데 왜 반미 친중 국가에 이 국가의 정권이 뒤집히면은 반미 친중이 아니라 친미 반중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민주국가라는 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왜 꼭 중국과 친하고 북한과 친한 나라의 그 나라의 선거에는 왜 꼭 한국의 국산 전자개표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 혹시 우리나라도 이런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계속 그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정권을 잡고 있는다면은 북한의 플랜테이션과 무기 밀매, 위조 화폐, 각종 그 거래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북한은 그 통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붕괴되지 않고 남북 통일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꼭 그런 나라에 수출이 될까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해. 아프리카 남미에 왜 우리나라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친북 정권의 장기 집권을 도와주고 있냐는 거예요. 뭔가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응?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 음모론입니다. 조사해봐야 될 거라고 봐요. 이거. 자, 그러면은 좌파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지만은 트럼프와 문재인은 좋은 관계에 있다고 자꾸 거짓말합니다. 나쁜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우파 방송들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뭐,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블룸버그에서. 남한의 문은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었다. 그쵸? 제1 대변인? 톱 스포크맨이니까. 제1 대변인. 뭐, 그렇게 해석해야겠죠? 이런 기사. 이거 놀리는 거죠, 지금 문재인. 문재인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죠. 근데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문재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고든 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반미 인사예요. 반중 인사입니다. 성이 창이에요. 중국인인데도 반중 인사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고든 창,
문재인 뭔가에 쫓기는 듯 북한의 적화 노선 착실하게 실천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 쓴 건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지성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큰 실책, 통일 서두르는 문재인, 재하, 고등창의 칼럼을 게재했다. 뭔가 쫓기듯 남북관계 개선 급하게 서두르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칼럼 서두에서 고등창은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 개정 및 교통 인프라 사업을, 이건 남북철도 연결 얘기하는 거예요,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제는 금년에만 3번째로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라고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썼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미 그 친 트럼프 계열의 사람들은 문재인을 안 좋게 봅니다. 자, 고든창의 트위터 메시지, 이 고든창은요 반중 인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트위터를 보면은 거의 80% 가까이가 중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속. 저도 지금 트위터 친구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 거 보면은 맨날 중국 가는 얘기만 쭉쭉 나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을 까는 내용이 쭉 늘었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제 뭐 빨간색 친 것만 여러 가지 볼게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정적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김정은이처럼 되어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제재에 대해서 썼죠. 시간 관계상 빨리 들어갈게요. 저 뒤쪽에 또 빨간 거 볼게요. 여기 재밌는 게 있죠. 요 오른쪽에 빨간 거.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그냥 대놓고 써 있어요. 야, 이거 에이전시라는 말이 원래 그 스파이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요원. 근데 그런 말이 여기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써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he is dangerous,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2018년 10월 9일자. 그래서 이게 보면 밑에 날짜가 써 있거든요. 10월 7일, 10월 4일, 4일, 7일, 9일. 앞쪽에 보면은 9월 30, 10월 3일, 10월 4일.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 고든창, 이 사람 거. 봤지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악마의 생각을 번역해서 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미국에서 바라보는 문재인은요 간첩입니다. 그냥 간첩. 물론 이 사람은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이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아주 밀접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옛날 때 작년에 일본 시팩 때 일본 갔었을 때 토크에서 고든창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봤는데 이 사람 엄청나게 중국 싫어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중국 싫어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문제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약간 좀 회의적이었고 문재인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이더라고요. 무관심. 아예 취급조차 안 해줬었는데 이 사람 트위터에서 이렇게 그 문재인을 자주 언급하는 거는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거 자체가 미국 행정부가 문재인 정권을 싫어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계속 뒤에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문재인은 배신자냐 이런 말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정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가 다 표시되는 거예요. 아니 뭐 간첩이란 얘기도 하고 배신자란 얘기를 하는데 왜 좌파 매체는 문재인이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죠?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아니 미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에이전트 아까 얘기 보여드렸죠? 요 앞에. 이게 우파 채널에서 돌았거든요. 문재인 쿠드비아 노스 코리안 에이전트 해가지고 이렇게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 그 기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가짜뉴스 아닙니다. 진짜로 있어요. 고든창 트위터 들어가서 10월 9일자 트위터 보세요. 나와요. 그래서 결론 부분인데 시간이 아마 거의 다 됐을 거예요. 1시간 반 지났네요.
한 7,500분 보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테러 활동, 이 세계적인 대테러 활동이에요. 를 보면은 북한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매개로 해서 자금을 세탁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아프리카, 남미의 중개 기지 역할을 하면서 운송도 해주고 자금도 세탁해서 보내주고 하는 식으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도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자금에 조달되는 많은 그 북한의 해외 사업을 간접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좌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미국이 패권주의에 미쳐가지고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등 모든 국가를 적으로 해서 침략 행위를 한다. 이렇게 뻥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건드리는 모든 나라는 북한의 바로 대테러, 그 다음에 그 반사회적 그 활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활동인데 이거를 거꾸로 매도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안 되지. 응? 제가 강의 때도 미국의 나쁜 점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패권을 지키고 국익을 위해서도 온갖 공작과 나쁜 짓은 할 수 있다. 그것이 공작원의 임무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은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왜? 북한이야말로 진짜 세계적인 테러와 마약과 그 무기, 핵 개발의 축이에요. 시리아와 이란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핵 개발을 북한이 대신 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즉, 북한만 무너진다면 어느 정도 세계 평화가 옵니다. 왜? 북한을 통해서 온갖 무기 거래,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 계속 테러 활동 일으키는 거를 북한이 들기 위해서 무기 지원,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대가로 플랜테이션 농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으니까 먹고 살기를 어디로 갑니까? 미국하고 유럽으로 대규모 난민들이 이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화가 됩니다. 난민들 때문에. 물론 거기 사람들 싫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예멘이랑 시리아 난민들 들어오는 거 싫잖아요. 얼굴들 새까맣고 무슬림들 이런 거 오면 무섭잖아요. 밤에 얼굴 보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밤에 웃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빨만 하얘가지고 공포스럽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기 싫잖아요. 솔직히. 이건 인종차별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싫은 건 싫은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런데 이러한 난민들이 무더기로 세계에 마구 꾸역꾸역 퍼져나가는 거는 그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있기 때문이고. 근데 그거 누가 만듭니까? 북한이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이 이런 식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꼬봉 역할을 하면서 세계 공산화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때려잡는 건요, 중국, 러시아 보라고 시범 케이스로 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 국제 코민테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계속 지속적으로 비판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친중 반북 우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북한에서는 비판 안 해? 이러는 거죠.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알고 비판한 양이 더 많죠?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중국입니다. 중국이 뒤에서 조종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은 중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지금 누가 하느냐? 러시아가 합니다. 중국이 힘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비판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발본색원을 해야죠. 뿌리를 잘라야지. 이파리 잘라서 되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북한만 결사반대한다고 해서 반공주의자 아닙니다. 반공주의자라는 것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뭐가 돼야 돼요? 반중과 반북을 다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반공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만 비난한다고 해서 반공주의자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비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근절시키고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왜? 이 북한이 하고 있는 온갖 전 세계적, 범세계적 범죄 행위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이런 온갖 악랄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호감도 조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응? 마약 거래상이 그렇게 멋있어 보입니까? 응? 무기 거래하고 인신매매하고 납치해갖고 이거 매춘 사업도 북한 애들이 하고 있거든요. 장기 매매까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마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내가 조사가 안 돼 있지만은.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거래, 잠수함 사업도 합니다.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근데 이런 나라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뭐 김정은 무슨 위원장? 김일성 수령이지 뭐시 주석이거나 이런 존칭을 왜 붙여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앞에 제가 앙케이트 조사 보여드렸죠. 대미 관계 개선 안 되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북 관계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자신의 자금원이 되는 그런 그 무기 거래, 위조 지폐, 그 다음에 그 각종 불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아프리카와 남미에 친북 좌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시켜서 무력으로 국민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농업을 만들어서 밥줄로 마치 북한 주민 다루듯이 먹을 거 식량 가지고 컨트롤해서 혁명을 못 일으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자금을 얻어갖고 북핵 개발해갖고 세계를 핵 위험으로 만들고 있는 역할을 북한이 하는 거예요. 북한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정권을 저대로 내둔 상태에서 남북 경제 교류라든가 협력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핵거래를 멈춰도 북한은 위조 화폐, 마약, 담배, 커피, 밀수 등등 온갖 범죄는 계속 저지를 겁니다. 걔네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얻는 수익 플러스 남한의 호구 정권 한 명 잡고 남한의 GDP까지 빨아먹는 작업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국민은 제가 과감하게 개돼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북한을 인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은 채 그냥 북한을 지금 그 좌파 산호맹 애들이 장악한 KBS, MBC, YTN 뭐 등등 이런 좌파 매체들의 내용만을 신뢰해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뭐 오늘 제 방송을 그 모니터링한 그 좌파, 그다음 중국, 그다음 조선족, 기타 등등 그 친중 우파 사람들 저한테 댓글을 다세요. 제가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좀 욕만 하지 말고 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요. 논리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시니까 앞으로 나도 이제 댓글 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사이버 경찰서에 신고해 버리려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손가락 아파요. 저도 피곤해. 그래가지고 앞으로 악플을 이유 없이 달면 비판은 받아주지만 근거 없는 인신 그 공격에 대해서는 무조건 앞으로 고소할 테니까 앞으로 건전한 대화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걸로서 마치기로 하고요. 한 7,500분 보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뭐 메시지 있나요? 이번 주 일요일 3시 3분에 게릴라 생방송이 있으니까요. 일요일 날 3시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